안녕하세요. 시작에 앞서 시청해주시는 부모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교사 김승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 경기도 이천 소재 고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으로 근무했고 2019년부터는 전라북도 무주 소재 중학교에서 2년간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3년차 사회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학부모님들께 부족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교사 입장에서 부모님들께 꿀 조언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기 참 힘드시죠? 사실 저는 아직 미혼인지라 부모님들의 고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많은 학부모님들과 좀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랑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충분히 느끼고 있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학부모 개론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시는 부모님들께 약간의 도움이라도 드리자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야기해드릴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부분만 골라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야 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전기고와 후기고의 구분 기준,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방법 등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 고등학생 부모님들께서 알아야 할 대학교 진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정시와 수시 전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드리고 대표적인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교사로서 모든 학부모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도 안 키워본 젊은 교사가 무엇을 안다고 훈수질이야 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아이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젊은 교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먼저 너무나도 다양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해요. 부모님들은 아마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찾아봤더니 줄글만 이만큼인 그런 입학 전형에 대해서 보고 기겁을 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을 먼저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고 입학 전형 일정을 기준으로 경기도 기준은 2020년 12월 9일 수요일을 기준으로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나눠집니다. 후기고등학교는 쉽게 말해서 원서 접수가 12월에 시작되는가 아니면 그 전에 시작되는가 그 구분이 되는데 후기고등학교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와 그리고 자율공립고등학교들을 포함하며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자사고와 그리고 특목고 중에서 외국어, 국제고 이렇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전형 실시 이전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학교로 과학고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스터고, 그 다음 예술고, 체육고, 그 다음 특성화고 순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과학고와 마이스터고 그리고 예술고와 체육고는 특목고이고요. 특성화고는 따로 별개로 분류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는 이중 지원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기고 합격 시 일반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기고등학교에 지원 후 만약에 합격했다면 더 이상 일반고등학교의 지원은 불가능하시고요. 전기고등학교는 일찍 뽑든 늦게 뽑든 무조건 한 개 학교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고등학교의 불합격 시에는 후기고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고에 만약에 내용이 비었네요. 전기고에 만약에 불합격했다고 후기고에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고에 떨어지게 되면 후기고인 일반고에 언제든지 지원 가능하시니까 그 점 기억하셔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고랑 국제고, 자사고와 같이 일반고랑 같이 시작되는 후기고 전형 때는 평준화 일반고를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어가지고 후기고 전형에서 외고와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 등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원할 때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를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 단, 만약에 외고 같은 곳에 합격이 됐다면 당연히 평준화 일반고 지역에서의 지원자 명단에서는 제외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세 가지 점 혹은 이중지원 금지 원칙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란 말 그대로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일반고는 크게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로 나뉘는데요. 우선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입학 전형에 실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소위 뺑뺑이라고들 말하는 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우선 내신으로 지원자들을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요. 각 지원자들의 희망 순위를 반영해서 추천 배정하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색칠된 부분처럼 수원, 성남, 난양권,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상남, 부천, 광명, 안산, 용인, 그리고 고양과 의정부, 시 등과 같은 지역이 평준화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런 평준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 생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들이 수원에 있다고 무작정 수원으로 일반고를 지원한다면 친척집의 위치와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고교 희망 배정 순위를 기록할 때에는 각 학교의 위치와 교통 여건, 그리고 생활 여건, 기숙사 등과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100% 내신 선발이 원칙인 지역이죠. 비평준화 지역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평준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 여주나 이천 등과 같이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들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해당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아마도 이 여주 이천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주 지역은 13개의 중학교와 그리고 7개의 고등학교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7개의 고등학교에는 이렇게 대신고, 세종고, 여관고, 여주고, 여주제일고, 이포고, 전동고 등과 같은 학교로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주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으로만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국 지금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내신 성적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경기도 내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은 교과활동 상황 150점, 그리고 출결, 봉사, 그리고 학교활동과 같은 점수, 비교과 활동 50점.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비교과 50점입니다. 그리고 교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즉 자유학년이나 자유학기 기간 동안의 교과 성적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과 3학년만 반영되신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만약 어머님들의 자녀가 1학년인데 형성평가를 학교에서 보았다고 한다면 그 형성평가의 점수는 전혀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가끔 와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형성평가 내신 성적 안 들어간다 얘들아 라고 해도 부모님한테 혼나요 라고 하는데 너무 혼내시지 마시고 내신 성적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유학기의 취지처럼 아이들이 조금 더 꿈과 끼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우쭈쭈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각 영역별로 비교과 성적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상황은 원인과 결과로 각각 4가지씩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정, 그리고 질병, 기타, 미인정과 같이 원인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로서 결석, 지각, 결과, 조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인정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 못 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 체험 학습과 같은 것들은 인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엔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같은 경우도 다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출석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출석으로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랑 그리고 개근상 내신 성적 산출에 있어서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질병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는 반영이 되어
결석이 뭐 며칠이고 조퇴가 몇 번이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내신에는 전혀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기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데 질병 결석이나 기타 결석은 아이들이 학기 말에 개근상을 받을 때는 좀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이 내신 성적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이 유일하게 내신에 반영이 되는 그 사유로는 미인정 사유입니다. 즉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정인데요. 과거에 무단 결석이 이렇게 미인정 결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내신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유념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각각 결석과 지각, 결과, 조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석은 하루를 통으로 빠진 거예요. 반면에 지각은 늦게 온 거, 결과는 중간에 빠진 거. 예를 들어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중에 2, 3교시를 빠졌다. 그럼 이건 결과인 거고 1, 2교시를 빠졌다. 그럼 지각이고요. 조퇴는 5, 6, 7교시를 빠졌다. 와 같이 끝에 있는 수업을 몇 개 빠졌다면 조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인정 결석, 인정 지각, 인정 결과, 인정 조퇴, 질병 결석, 질병 지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미인정 결석과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만 우리가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출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결석 일수를 기준으로 잡는데 1학년은 출결 점수 6점 만점, 2학년은 7점 만점, 3학년도 7점 만점 중에서 각 학년당 1년 단위로 결석 일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미인정 결석 일수가 1회면은 이렇게 점수가 깎이게 되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미인정 지각, 결과, 조퇴는 어떻게 하느냐? 3회에 결석 한 번으로 치게 됩니다. 즉 미인정 지각이나 결과나 조퇴가 두 번씩 있다면은 이건 미인정 결석으로 치지 않습니다. 3회가 됐을 때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학년에 미인정 지각 1회와 미인정 조퇴 1회 그리고 2학년 때 미인정 조퇴가 5회인 경우에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니까 결석이 0회 그리고 미인정 결석이 2학년 때 조퇴가 5회이니까 2 빼고 3만 가지고 1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학년 때는 만점인 6점, 2학년 때는 7점 만점 중에서 6.3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혹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무단지각 한번 했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까지 걱정하실 일들은 아니니까 너무 크게 염려치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기준에서 중학교 3개년을 통틀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개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40시간을 기준으로 잡아두고 내신 20점을 부여합니다. 200점 만점에 단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입니다. 즉 30분 했다고 해서 1회로 쳐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40시간 이상 했다. 그럼 20점 만점인 거고 자기가 25시간을 했다. 그럼 여기 보이는 17시간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를 진짜 하셔야 될 점이 전라북도 제가 있는 지금 전라북도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봉사활동 점수 기준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하셔서 학교 선생님들께 꼭 문의하셔서 필요한 봉사 시간은 꼭 채우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학교활동 실적 점수인데요. 기본적으로 교내 수상 실적과 그다음에 자치임원 활동 실적으로 부여되는 가산점입니다. 학교활동 실적 점수는 만점이 10점이고 기본 점수가 7점이기 때문에 큰 차이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합격의 여부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생각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수상 실적 점수는와 자치 임원 활동 점수가 각각 3점과 2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수상 실적은 반드시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한 수상 실적만을 반영하고 외부 수상 실적은 절대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아이들이 외부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도 내신 점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기억하셔서 수상 실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꼭 필요한, 특히 비평준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후기고 중에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특목고인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 그리고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특목고입니다. 특목고란 특수목적고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특수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그리고 예술고, 체육고 등이 있으며 후기고에 속하는 특목고에는 여기 보이는 빨간 색깔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있습니다. 먼저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으로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며 경기도에는 경기 외고, 고양 외고, 과천, 김포, 동두천, 성남, 수원, 안양 등과 같이 총 8개의 학교가 지금 포진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 및 외교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며 경기도에는 고양국제고, 동탄, 청신국제고와 같이 총 3개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어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둘 다 공통점이 있지만 국제고에서는 좀 더 국제사회와 관련된 국제정치, 국제경제, 그리고 국제법과 같은 국제사회와 관련된 국제계열의 학문도 전문교과로 편성돼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외고와 국제고는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실시가 되는가? 두 학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입학 전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영어 내신 성적을 160점으로 해서 산출하게 되고 미인정 결석 일수를 가지고 가중치, 학교마다 달라요. 가중치를 곱해서 이걸 감점 요인으로 해서 160에서 조금씩 깎여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1단계 면접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객관적 자료인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 면접을 대상으로 한 내용과 그 다음에 앞서 봤던 1단계 점수를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입학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아무래도 학교생활기록부, 즉 학생부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혹은 교사 추천서, 나중에 과학고에서 보겠지만 교사 추천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면접 그리고 교사 추천서가 근본이 되는 근거는 꼭 학생부의 근거가 남아 있어야만 이걸 증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가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면접이 말아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학생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사고라 불리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사고는 관할 개념에 따라서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된 혹은 고시된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자사고는 대입 결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낌없는 지원으로 각 지역의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간다는 이유에서 이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사건까지 일어났을 만큼 그 위상이 좀 대단한 편이죠. 이런 자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와 그리고 시도 단위의 자사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자사고는 다들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만큼 유명한 학교들이 많죠. 그 중에서 하나고나 민사고, 상상고와 같이 이렇게 10개교, 경기도에 있는 용인외대부고까지 포함해서는 전국 단위 모집 자유형 사립고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시도 단위 자사고인 자유형 자사고는 경기도의 안산 동산고가 있습니다. 이런 자사고의 입학 전형은 앞에서 봤던 국제고와 외고와 마찬가지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서울 방식과 서울 2위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서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만약 지원율이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데 15명이 지원했다면 추첨을 통해서 1.5배수의 학생들을 면접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자사고에서는 외고, 국제고와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과 출결 점수로 면접 대상을 선발하게 되며 2차 면접 전형 또한 외고 및 국제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자사고의 입학 전형들은 각 학교별로 약간씩 다른 점이 있으니까 자세한 정보는 고입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과 같이 후기고를 지원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될 사항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외국제고 자사고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지원자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후기고로 자사고에 진학하고 싶은데 불합격하는 경우 일반고 진학도 어려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걱정 좀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기고로서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 일반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전기고인 과학고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고에는 특목고인 과학고, 그리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이 있는데 그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와 예영자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고는 마찬가지로 과학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목고입니다. 이러한 과학고는 경기도의 경기북과학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학교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경기과학고는 뭔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북과학고와 경기과학고는 근거법이 다릅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하는 우리가 특목고로 알고 있는 과학고인 학교는 경기도에는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에 있는 이 학교 하나밖에 없고요. 반면에 경기과학고는 과학고라고 부르지 않고 영재학교라고 부릅니다. 이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서 운영되는 일종의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영체제가 전혀 다른 학교이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과학고의 입학 전형은 외고와 국제고와 유사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지만 1단계 전형에서 서류로 교사 추천서가 포함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위해서 개별 면담이 포함된다는 점이, 그리고 2단계 전형에서 소집 면접 시에 다양한 과학 및 수학 관련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단계를 보시면 서류평가에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 학생부에는 수상실적과 영재교육, 그리고 3학년 행동발달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은 제외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별 면담에서는 지원자 면담을 통해서 이 앞에서 제시했던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하기 위한 면담이 실시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학고의 입학 전형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실시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올해의 경우에는 8월 24일부터 시작되었듯이 정기고 중에서 전형 일정이 가장 빠르게 시작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특목고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우리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서 마이스터는 명의, 대가, 전문가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독일어로서 마이스터고는 유망 분야에 특화된 사업 수요와 연계해서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경기도에는 게임 마이스터고,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 등과 같이 3개 고가 있지만 모든 마이스터고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로의 진학을 생각할 때에는 아이들의 진로와 흥미 등에 초점을 두고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마이스터고로의 혜택으로서는 전문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다,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그리고 실제로 현장까지 실습이 나가서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연수도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각종 수업료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 지원에 최우선화된 그런 특화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와 유사한 직업계 고등학교로 치부되는데 두 학교 모두 현장 실습과 특정 분야 전문 교육으로 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며 일부는 대학 진학을 고려한다는 점, 그리고 내신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마이스터고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좀 더 취업에 특화되어 있고, 앞서 봤듯이 각종 학비가 면제되는 사항이 많고 대개 입시 성적이 더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특성화고와는 약간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특목고가 아니고 그냥 따로 특성화고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네, 결국에 어떻게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 대학 진학보다는 조금 더 취업에 초점을 두는 학생들이라면은 일반고나 다른 특목고와는 다르게 여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쪽을 생각해서 취업과 조금 특화된 교육을 받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아무래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전국 단위로. 그럼 이렇게 다양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하이파이브, 네이버의 하이파이브를 검색해보세요. 하이파이브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정보 포털입니다. 여기에 유은혜 부총리가 인사말로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어떤 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신 성적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서 정보를 얻어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고등학교 유형과 각 학교의 전형 시기 및 전형 방법 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학교 유형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모님들의 좀 짐을 덜어드리고자 제 블로그에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유형과 전형 방법 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 네이버에다가 블로그명 선생님의 일상이라고 검색하셔서 오시면은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블로그 쪽지나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셔도 되니까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고등학교 부모님들을 위한 대학교 입시 기본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부모님들은 이미 다 꿰차고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 강의가 사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단 하나의 입시 기본 지식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제 강의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이렇게 대표 유형을 나눠보고 정시, 수시, 그리고 학종 전형에 대한 조언으로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대학 입학 전형에는 크게 두 가지 전형이 있죠. 다들 알고 계시는 수시 전형과 그리고 정시 전형입니다. 여기서 수시는 보통 2학기 시작 후에 9월경에 실시되는 입학 전형이고 정시는 수능 이후에 수능 점수를 기본으로 해서 12월경에 시작되는 입학 전형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구분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먼저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은 참 쉬워요. 수능이 우선이 되는 전형이면 그건 정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 전형에서 알아두셔야 할 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해서 선정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시는 모집군이라고 하여서 가군, 따군, 다군과 같이 3개의 모집군이 존재합니다. 즉 정시 전형에서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원서 기회가 3번 있다는 거고 이에 따라서 각 모집군에 따라서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3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상향권, 그리고 하향권, 그리고 안정권 이렇게 3군데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정시 전략이고요. 저희가 조금 본격적인 성향이라면 상상, 중 이렇게 선택해도 되겠죠.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성향에 맞춰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형 요소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모집군이나 학교, 학과마다 수능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내신, 실기 등의 전형이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80에 내신 20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시 전형이라고 해서 수능 100%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마다 전형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도 약간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수학 점수를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뽑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국어 점수에 가중치를 둔다면 이 학생은 자기가 잘 본 과목과 못 본 과목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학을 못 본 학생이면 다른 과목에서 가중치가 들어가는 그런 대학을 조금 더 찾아서 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즉 여기에 대해서도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각 대학별로 반영하는 탐구 과목이 상이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문과면 정치와 법, 사회문화, 윤리와 세상 등과 같은 문과 탐구 과목 중에서 선택하면 되었겠지만 앞으로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과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탐구 과목을 준비할 때에도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문과 학과에서 윤리와 세상과 정치와 법만 본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회문화랑 한국지리만 공부했다면 여기 학교엔 지원하기가 어렵겠죠. 이 점 참고하셔서 미리부터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탐구 과목이 어떤 과목이 중요한 것인가 파악해두고 그 과목을 먼저 중점적으로 파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만 결국 정시에서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수능 점수입니다. 수능 점수가 깡패예요. 수능 점수는 다음에 볼 수시에서도 최저 학력 기준으로도 이용되기도 하며 정시 전형이 앞으로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40%까지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 대학 입시를 정말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아이라면 수능 점수는 앞으로는 반드시 챙겨야 할 사안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수시 전형입니다. 세개 원서를 지원할 수 있었던 정시 전형과는 다르게 수시 전형에서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원서는 총 6개입니다. 즉 기회가 6번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수시 전형에는 대학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름의 전형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게 다양한 전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형 유형을 3가지로 압축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 즉 내신 점수만을 가지고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전형입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입학 전형처럼 학교 내신만을 갖고 줄 세우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 성적이 늘 탑 클래스를 찍는 학생들이 이러한 교과 전형에 많이 지원하거든 합니다. 한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라 불리는 생활기록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규제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독서, 그리고 비교과 부분과 각 과목의 내신 성적과 수업 시간에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교과세부 특력 특기사항과 같은 교과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의 교과 부분 중에서 내신 성적 부분만을 반영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학생의 전공적 합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과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학교의 인재상에 걸맞는지 확인해보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만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를 바탕으로 쓴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두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면접까지 있으니 준비를 하려면 미리미리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수시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답을 논리적인 글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논술 위주의 전형입니다. 다만 여기서 논술은 그동안 아이들이 배웠던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대충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나는 말을 잘하니까 논술 전형이 좀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논술 전형은 앞에서 말한 정시 전형이나 다른 학생부 전형과도 마찬가지로 논술만 가지고 뽑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내신이나 수능 점수를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 학교의 논술 기출문제들을 취합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과서 내용을 꼭 공부하는 데 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결국 논술 전형도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설렁설렁 준비해서 되는 전형이 아니니까 행운을 바라면서 절대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 전형이나 아이들 학교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말이지 인서울이나 주요 대학들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매우 잘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대학을 지원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교과 성적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가 교과 전형보다는 덜 하다는 소리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 우수자 위주로 하고 꾸준한 성적을 유지가 곤란하다는 점과 학교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전형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성적보다는 전공 적합성이 우선시된다는 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비교적 차이가 덜하다는 점 때문에 비교적 많은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결국에 쓰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미 전문적으로 컨설팅 받는 곳에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아이의 진로 방향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학이 제시하는 인지상을 공통적으로 분석해보면 결국에 전공 적합성이 얼마나 높느냐, 그리고 아이가 글로벌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를 많이 보곤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인지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진로 방향성에 의해서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일관되게 학생부를 1학년 때부터 기록하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진로 방향성이 중요한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는 학생부의 기록이 일관된 방향으로 서술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부에 기록되는 대부분의 문장을 아이가 희망하는 진로와 연관되게 지속적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이는 곧 대학에서 중요시하는 전공적 합성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 2명 중에서 한 명은 딱히 진로 방향성이 없이 서술된 특기사항이나 다른 활동 내역들이 중구난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명은 1학년 때부터 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수행평가나 동아리, 그리고 다른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 정의와 법과 관련된 주제로 일관되게 수행했다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것은 후자의 검사를 추구했던 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1학년 때 들어갈 때 앞서서 흥미와 특기, 그리고 진지함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막 굳이 구체적인 꿈은 아니더라도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의 흥미는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쪽 분야로 가게 된다면 뭘 해야 할까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학생부를 중구난방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선생님들이 한 명의 학생을 붙잡고 지도할 수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돈 주고 컨설팅 학원에서 컨설팅 받아도 돼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스로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하게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학생들과 차별점이 없다면 이게 학종전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 방향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자율동아리를 개설하거나 실천하거나 필요한 대회들에 대해 미리 준비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게 가능하려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시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겠다라는 태도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실 위와 같은 진로 방향성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는 아이들은 많지 않겠죠.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은 무언가 목표의식이 생긴 계기가 있을 것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벌써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사실 그 외에 대부분 학생들은 사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는 하면서 징징대긴 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아직까지는 노는 시간이 더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진중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모님들께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부모의 입장은 아니지만 건방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보았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한번 경험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너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고 지원하기라는 것입니다. 어머님들도 화장품을 사러 매장에 간다면 이전에 쓰고 좋았던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수많은 리뷰들을 검토해야만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곤 하죠. 그냥 이렇게 아무 화장품이나 골라가지고 쓰시지는 않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진로를 정하고는 싶은데
뭘 하고 싶은지를 전혀 모르겠고 대학도 어디를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말하죠. 넌 하고 싶은 것도 없니? 하고 싶은 걸 말하면 다 도와준다니까? 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나는 꼭 꿈을 가져야 하는 건가?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것 중에 좋았던 건 게임밖에 없었는데 나는 꿈도 없는 바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속편하게 살아온 아이들이 진중한 태도로 삶을 대하는 학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아이들에게만 탐색과 선택의 권한을 맡기지는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찾아오면 지원해준다라는 이야기는 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경험을 해본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다양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함께 찾아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세요. 지원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너가 찾아오면 내가 지원해줄게 라는 것은 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주시고 같이 탐색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부모님께서 변화되셔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아이들에게 그냥 넌 왜 꿈이 없니?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당장 꿈이 없어도 괜찮아. 엄마도 그랬어. 엄마랑 같이 한번 찾아보자.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엄마들랑 같이 고민하자.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모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꿈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아주시고 꿈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같이 한번 재밌을 만한 일들을 그리고 함께하면 잘할 만한 일들을 같이 찾아보자 라고 한번 얘기를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다음 두 번째에 대한 부탁은 처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교육 심리학 이론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처벌이고 하나는 강화이다. 처벌은 학생의 나쁜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제이지만 강화는 학생의 바른 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라는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드님이 원격 수업 기간 동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들은 불만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다그치고 게임을 막는 데에만 집중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그치고 혼냄으로써 얻는 것은 아이들에게 게임을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정작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모습이었던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은 혼내기만 해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게 되면 잔소리라던가 아니면 혼내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과의 갈등만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반발심을 키우고 그나마 있던 공부 의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더라도 처벌이 좋은 교육 수단은 아니구나 라는 점은 누구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처벌은 아이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때 담배를 피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부모님께 욕을 하거나 할 때에만 부여되어야지 공부를 안 했다고 책 좀 읽으라고 공부 좀 하라고 혼내시는 처벌은 절대 좋은 처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바라시고 진지하게 학교 생활에 충실해지기를 바라신다면 처벌보다는 아이들과 속 깊고 진지한 대화를 자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차피 우리 아이는 내 말 듣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머님 말만 하기보다 아이들 이야기를 꾸준히 경청해 주시다 보면은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교사이지만 많이 부족해서 나이도 어리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라는 짧다면 짧지만 나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생각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꼭 아이들에게 처벌보다는 잔소리보다는 먼저 진지하게 무슨 일 있니? 라고 진지한 대화를 한번 걸어보시고 방치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쾌하게 듣지는 말아주시고 한 번쯤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마무리가 좀 이상하네요. 아무쪼록 오늘 부족한 제 강의 들어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해드리는 파일에는 고객과 대입 등에 관해 좋은 정보들이 많은 사이트와 유튜버들을 기재해 두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꼭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자녀와 가정이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죠, 부모님?